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금값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시작돼서 올해 안에 한 두 차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세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구글과 애플, 엔비디아 등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미국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성장 동력 하면은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IT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비즈니스화 됐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혁신의 원동력을 미국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혁신을 이뤄내는 미국 문화의 힘은 무엇이고 우리 기업과 국가, 나아가 개인들은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기 피격 사건으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네. 이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를 한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였는데요. 금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에서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자, 어쩌면 그들이 선거 전에, 즉 11월 5일 전에 할 수 있겠다. 네. 그것은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 네, 연준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것을 해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네. 연준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말라라고 연준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폭탄 발언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일단 9월을 금리 네. 인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제 트럼프의 이 발언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트럼프의 성격도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의 말 워딩 하나하나에 지금 세계 뭐 자산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나온 말이거든요. 네. 일단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연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이런 연준의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고 더욱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임기를 채우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앞에 말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임기 보장 받으려면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네. 이 역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여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한국은행도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사실상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트럼프의 어깃장이 변수가 돼서 미국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만약에 밀린다면 우리의 금리 인하 스케줄도 꼬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이죠. 네. 자, 그 주식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서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던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 오늘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지 8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의 제기된 혐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죠. 네. 자,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 9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을 소환해서 약 20시간 동안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고 김 위원장은 이때 조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소환 조사 당시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건 맞다. 그런데 네.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매수 자체는 본인이 승인한 게 맞지만 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이 있는 줄도 몰랐고 네. 이런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 재판에서도 이 개인 여부를 놓고 검찰과 김 의원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검찰의 오늘 영장 청구에 따라서 서울 남부지법 수일 내에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저렇게 구속 기로에 서게 된 만큼 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게 됐어요. 그럼요.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에 김 창업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쇄신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만약 김 위원장이 구속 수감될 경우에는 이런 쇄신 작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울러 카카오가 영위하는 각종 사업 영역들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사법 리스크와 당국의 규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AI 사업도 성과가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볼 수 있는 김 위원장마저 만약에 구속된다면 현재 구속될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그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중복 청약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풀어주는 네.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고 약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사전 청약 제도가 지금 본 청약 전에 미리 청약을 실시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당시 이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재도입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공공 분양에서 아예 폐지가 됐고요. 민간 분양도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곳에 청약을 못 합니다. 네. 중복 청약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공 분양에서는 사전 청약이 폐지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민간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복 청약 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네. 이게 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24개 단지 12,800여 명이 이 사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이 중복 청약 제한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 이들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중복 청약 제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네. 이미 사업 취소가 된 곳도 5곳이고 사업을 지금 포기할 단지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2021년에 부활해서 2021년, 2022년에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2년여 이렇게 시간이 흘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간이 2년 동안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청약을 하고 싶어도 같은 자격으로는 청약 신청을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택 이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를 보니까 2,550만 6,300여 명이었어요. 이게 한 달 사이에 37,4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 2년 사이에 한 150만 명이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눈길을 또 하나 끄는 게 1순위 가입자들이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1순위 가입자면 말 그대로 청약에 우선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순위 가입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입금이라든지 가입 기간 같은 게 더 길고요. 해당 지역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인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진성가입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해지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네. 말이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청약 통장 인기가 좀 시들해졌나를 생각해 보면 장점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데 최근에 고분양가 논란 계속 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아도 자금 부담도 크고 나중에 뭐 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서 매매를 하려고 해도 큰 시세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굳이 내가 청약을 통해서 힘들게 내 집 마련 할 필요가 점점 사라지는 거고 네. 여전히 인기 있는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받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청약 통장을 계속 납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청약 통장 납부 한도 월 10만 원에서 25만 25만 원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네.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게 네. 최고점 받으려고 매달 한도 다 채워서 차곡차곡 점수 쌓아오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갑자기 2.5배 납입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 금방 쫓아오니까. 그렇죠. 쫓아올 수 있고 네. 본인도 25만 원 그러면 계속 더 늘려서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25만 원이 적은 게 아닐 수 있죠. 부담이 될 수 있죠. 크다고 볼 수 네.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미국의 대선전이 트럼프 대세론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뭐 당장 시장에서는 그 트럼프 수혜주에 베팅하고 있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과 중국 등 각국에서는 지금 손익계산에 분주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기업들도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도 구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 대선이 이제 넉 달이 안 남은 거죠.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이제 피습당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 대세론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뭐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단체에서 확률을 계산하는데요. 확률이 뭐 60 내지 70%로 네. 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그 15일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 지명이 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부통령으로 같이 가기로 한 벤스인가요? 예, 예. 네. 이 성향은 어떤 거예요? 강한 보수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트럼프 후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예, 강한 그 보수를 애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예상이 좀 되거든요. 예, 예. 네. 일단 이제 피습 사건 이후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시장 예. 반응 같은 것들. 시장이 이틀 섰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보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예, 그리고 금값도 또 많이 네, 올랐었습니다. 금도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예,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금리가 오를 것이다,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금리는 그제는 올랐는데요. 네. 어제는 또 떨어져 버렸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18%였습니다. 네. 근데 그제 4.2%로 올라갔다가 어제는 4.16%로 다시. 오히려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가치도 오를 것이다. 네, 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오히려 어제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은 차차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올랐죠. 다우 지수가 특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런데 이번 최근 며칠간 보니까 러셀 2000이라고 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지수죠. 네. 예, 미국이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5일 사이 10% 넘게 올라 버렸어요. 왜 이렇게 오른 거죠, 그거는요? 이거는 그동안 못 올랐었어요. 예, 그동안 기술주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기술주에서 지금 미국 거 기업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 관련주들은 기업 실적에 비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동안 이 소외됐던 네.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못 올랐다. 예, 그런데 이 기업들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최근에 그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 그래요.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했고요. 그래요. 우리는 좀 차별화가 됐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2차 전지가 어제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또 지금 많이 오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졌나요? 어느 정도는 떨어졌는지 네, 모르겠네요. 오늘 또 지금 전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일단 방산, 뭐 기계, 전력 설비, 에너지, 금융, 가상화폐 이런 쪽의 업종은 상승하고 말씀하신 2차 전지주는 네. 좀 이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11월 5일 하면은 넉 달이 좀 안 남았지만 예. 이게 사실 선거에서는 뭐 한두 달도 굉장히 긴 기간일 수 있을 만큼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더 훨씬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정책 변화도 좀 또 뒤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번 예. 네, 그 피습 사건 예. 보면서요. 그런데 이번 피스 사건으로 트럼프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런데 1984년 이후로 네.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7월 31일에서 네. 10월 31일 네. 그 사이에 S&P 500이 오르면요. 네. 기존 대통령이 되는 재선이 거죠. 됐고 네. 예, 주가가 떨어졌으면은 이제 경쟁자가 됐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까지. 3개월 동안 네, 3개월 7, 8, 동안. 9, 10 4개월 동안 네, 네. 예, 예. 그런데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죠. 7월 31일은 안 됐고 그 사이 또 오늘이 무슨 사건이. 17일이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은 좋은 거잖아요. 예, 주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누가 되느냐 정책이 많이 변하겠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네. 중산층 회복을 위한 안정성장이에요. 네. 그래서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법인세 좀 많이 걷어들이고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네. 예, 그거를 중산층에다 쓰겠다. 네. 이게 바이든 정책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정책 방향은 법인세 내려가지고 기업들한테 투자 많이 유도하겠다. 예,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세금 내려가지고 부자들한테 소비 내리겠다. 네. 예, 이런 큰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후변화에서도 바이든 정책은 이걸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석유 에너지를 덜 쓰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더 쓰자. 근데 네. 예, 트럼프 정책은 기후변화 이거 별거 아니야. 아. 앞으로 석유 더 써도 돼. 네. 이런 정책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는 네. 정도의 차이지 두 사람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 2024 그 이제 공화당 정강 정책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거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장 저 바이든도 중국산 거 전기자동차 관세를 많이 올리겠다. 네, 네. 뭐 100%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네. 선거를 앞둔 수사에 불과할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지금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트럼프는 중국산 모든 상품의 관세를 60%까지 올려버리겠다. 네. 예.
그래서 그 공무역주는 폭스뉴스에서는 그렇게 60%까지 올릴 수 있냐 했더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미국 물가가 심각하게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48% 정도가 중국산이라거든요. 네. 예, 그런데 관세를 매겨버리면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비자들한테 그 부담이 다 가버리죠. 네. 예, 그래서 물가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물가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에는 정강 정책에 담겨 있지 않다. 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이제 지금 1기가 아니라 당선이 되면 2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들이 조금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또 월가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했으니까요. 아, 네. 예, 조금 안화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중간고급 실질소득 보니까 2019년을 정점으로 네. 4년 연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산층이 소비를 해야지 미국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할 텐데 저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뭐였어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이제 잘 성장을 살았죠. 하다 보면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안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오히려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가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미국 전체 GDP 보면은 전체 GDP는 증가했어요. 네. 예, 그런데 상위 10% 정도가 많이 가지고 가고요. 중간가구 실질소득은 감소했어요. 줄어들고 있더라는 네. 겁니다. 뭐 중간가구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부자들은 이미 다 쓸 만큼 쓰고 있죠. 부자들이야뭐 돈에 구애받지 예, 않고 쓸 수 그런데, 있고. 예, 중간가구가 계속 튼튼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이런 점은 고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지금 기준금리를 선거 전에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예.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아까 금리 인하면 좀 네. 주가가 오르고 네.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경제 심리가 개선되거든요. 네. 예, 미국과 S&P 500은 경제 심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높은데요. 네. 예,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리면 경제 심리, 주가가 오르고 경제 심리 개선되고 경제가 네. 좋아졌다. 네. 예, 그러면 바이든 표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11월 5일 이전에 네. 연준한테 금리 내리지 말라.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릴 것 같다.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과연 저 연준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네. 당장 이번 달 말에 FOMC가 있고요. 네. 금리 결정회의가 있죠. 8월 1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은 발표가 돼요. 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그때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9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예,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 네. 고용 안정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기는 높아요. 예, 그런데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 실업률이 작년 4월에 3.4%였는데요. 올 6월에 4.1%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네.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뭐 통화정책이라는 건 시차 효과가 있거든요. 네. 금리를 내린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뭐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소비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네. 예, 금리가 소비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하죠. 미리서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7월 말 8월 1일. 이 8월 1일 발표될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해 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열어봐야지 지켜봐야 알겠네요. 되겠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그 페드 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정치적 일정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예. 잘라서 말하긴 했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예. 파월 연준 의장은 네.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뒤따라하겠다. 네. 데이터 보고 그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미 연준의 그 독립성이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보다는 경제 변수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 증시 전망해 오셨는데 교수님께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미국의 저 AI 혁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지금 AI 혁명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A양명이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요. 네. 뭐 미국 경제가 90년대 중반 IT 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네. 뭐 그처럼 계속 더 오를 겁니다. 심각한 버블이 발생할 텐데요. 예, 그런데 과연 AI 혁명이 미국 경제에 그만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데 내년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1.8%로 전망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또 IMF가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고 내년에 1.9%. 네.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보면 미국 주가가 좀 가대평가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조만간 좀 조정을 한번 거치고 예,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다시 한번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주가는 주로 어떻게 관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대체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르는데요. 네. 예, 금리가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은행 뭐 채권 사면 수익률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시차를 두고 소비, 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입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예, 그거는 네. 미국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 주가는 주식시장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도 같이 올라버리거든요. 네. 이때는 금리 오르는 폭보다 기업 이익 기업의 증가폭이 이익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는 금리하고 기업 이익 늘 같이 함께 봐야 보셔야 된다. 된다는 금리만 겁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예. 네. 근데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이제 종목 장세로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개별 섹터라든가 어떤 종목별로 이제 움직임은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그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당분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좀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관련주 오르고 그다음에 예, 방위 산업 관련 이런 주식 오르고요. 네. 예, 2차 전지 주가는 많이 빠지고, 떨어지고 친환경도 예, 친환경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네. 예, 그리고 또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문제가 발생하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측인데 또 트럼프는 금융 규제를 안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게 기대될 때는 이런 주식이 오를 텐데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2차 전지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왜요? 거죠. 전 세계가 2차 전지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약간의 캐즘은 있지만 네, 그래도 캐즘은 현상은 있지만은 네. 성장 추세에서 지금 잠깐 멈춰 있는 단계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세계 자동차 수출의 1위국이 일본이었었는데 작년에 중국이 됐거든요. 네, 네. 중국이 그렇게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고 전 세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기차 이런 상태에서 생산을 안 하고 기술을 발전 안 시키면은 중국에 훨씬 뒤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전기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전기차 2차 전지주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그게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거군요. 시점에 뭐 네. 트럼프 당선될 때까지 뭐 그 대통령 뭐 선거 결정 날 때까지 2차 전지는 좀 불안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럴 불안할 때 네. 오히려 남들이 안 사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쌀 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많이 이제 국내 대표 방산주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화,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막 오른다면서요.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올라 있는 걸 그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내다보고 예, 멀리 내다보고. 예. 지금 소외된 걸 오히려 사는 게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예, 그럼 지금 많이 근데 올라가는 그러긴 참 건 어렵거든요. 그런 예, 용기를 어렵죠. 내기가. 지금 네. 떨어진 거 사기 정말 상승장이 어렵죠. 올라타고 오르는 종목이 예, 올라타는 오르죠. 게 단기적으로는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잘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좋죠. 네. 한두 달 보면 좋은데요. 네. 네, 그런데 6개월 뭐 1년을 보면은 저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지금하고 수익률이 완전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외교든 경제든 이제 트럼프 2기 출범되면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력해지는 건 맞겠죠?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예, 트럼프 뭐 보호무역주의 거의 강화할 거고요. 예, 자국 우선 뭐 미국의 이익 때문에 어느 것이라도 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수출을 좀 다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출 다면하면 옛날부터 나온 예, 얘기라서. 네.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올 상반기 보니까 미국 수출 비중이 19.2%, 네. 올 상반기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비중이 중국 비중을 넘어섰어요. 중국 비중이 네네. 19%. 예, 그런데 긍정적인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이 18%, 네. 인도 비중이 3%입니다. 아세안하고 인도하고 합치면요. 네. 미국, 중국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경제를 공부하면서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인구가 늘지 인구가 않고 고령화되고 네. 인구가 줄어들기 약간 때문에 줄고 그러거든요. 있어서. 네. 그런데 제가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 가보면요. 네. 정말 젊어요. 사람들이 젊기 길에서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일단 젊어요. 역동성이 있고 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나라들이 계속 앞으로 5년 동안 최소한 6 내지 7% 성장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로 우리가 수출해야 된다는 아세안, 겁니다. 인도 이런 쪽. 네. 예. 이런 나라는 우리가 생산하는 자동차 예. 우리처럼 못 만들고요. 반도체, TV 뭐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쪽으로 수출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더라도 네. 우리 수출로 살아갈 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산업 정책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그 말씀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가장 타격을 받을 게 우선은 2차 전지 자동차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지난 6월 보니까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덜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중간가구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미국 사람들 소비할 돈이 줄어드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내구재 중에서 자동차 소비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자동차 그 수출이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IIR 인플레이션 한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네. 뭐 이거 아마 완전히 폐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은 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친환경 투자 기업들은 좀 흔들거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는 인도 가서 많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인도 가보면은 일본 자동차들이 정말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서서히 이거 일본 자동차, 우리 현대차, 기아차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서 감소하는 분을 인도, 뭐 아세안 이런 지역에 우리가 수출하면서 네. 이런 거 기업들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다변화 말씀 주셨고요. 자, 기업들 우리나라 이 트럼프 2.0 시대에 정말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강달러 지금 이제 달러 흐름이 2, 3일 동안은 그렇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강달러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달러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아. 예, 제가 어떤 신문에서 지금 칼럼 하나 써달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맨날 공부하세요, 교수님. 네, 그런데 달러 지수를 결정하는 게 미국의 대내 불균형,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높고요. 네. 예, 그다음에 순대외 부채도 21조 달러로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미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죠. 예, 네. 2000년에 71%였는데요. 작년 말 올 1분기 보니까 58%로 그렇더라고요. 줄어들었고요. 네.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금 사고 있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1.9% 라면 IMF가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네. 미국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미 연준 금리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달러 값이 달라지겠네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달러 값이 내년에는 좀 하락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엔화 값 정말 가치 형편없죠. 엔화 가치도 좀 오르고 유로 가치 오르고 특히 우리 돈 가치가 굉장히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 맥도날드 가면은 그
빅맥이나 햄버거가 있는데요. 네. 그것 가지고 그 적정 가격 미 달러 빅맥지수. 측정 빅맥지수에 보니까 뭐 최근에 967원이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래요. 환율일 수가 있는데요. 네.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한 700억 달러 잘하고 정도 있더라고요. 예,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환율은 너무 높다. 네. 내년엔 달러 지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 가치 오를 때 참고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올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경제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40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혁신하면 좀 가슴이 뛰어요. 뭔가 새롭고. 그렇죠. 네. 뭔가 바뀔 것 같고. 가죽을 벗기는 게 혁신인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무서운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만 네. 그 정도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혁신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끌어다니는 전략, 뭐 밀어붙이는 전략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원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경제를 연구하다 보면요, 좀 재미있는 것들이 혁신이라고 평가받는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인터넷도 그렇고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이나 앱도 그렇고요. 뭐 하드웨어로서의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태블릿 PC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미국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문화라는 속성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혁신적인 문화를 탄생시키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을 정의하는 특정한 문화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혁신을 이야기하려면요. 물론 저도 이제 책으로 알게 된 거지만 1960년대 이 대학 문화하고 히피 문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학 문화라고 하는 건 1960년대에 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련의 뭐 운동을 총칭하는 것들인데요. 뭐 히피 문화, 그 당시에 이제 마약 LSD라고 하는 이게 합법이었기 때문에 네. 마약을 이용한 어떤 행위들, 그리고 꼬민 운동, 그리고 언론 자유운동, 소비자 예, 운동, 예. 흑인 시민권 운동, 게이 해방 운동 등등등 베트남 참전 반대 운동도 포함해서요.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대학 문화라고 총칭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운동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뭐 이런 운동들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사회적 운동, 크게 두 방향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뭐 기성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었다면 네. 사회적 운동은 특이하게도 계속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네. 대학 문화를 끈 이 주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었는데요. 이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미국 문화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08년에 사실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탄생한 것도 시작은 이때의 문화적 기반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런 문화는 뭐 직접적으로 미국 문화를 비판하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의 존재 방식에서 한 발 물러난 대안적 방식들을 지향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시에 미국 젊은이들은 왜 대학 문화에 공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지향하는 이런 대기업 관료제 안에서 네. 부품처럼 사는 삶에 일단 저항을 했고요. 또 냉전이라는 배경을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 네. 이 네.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파멸할지 모른다라는 굉장히 실질적인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 불안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다양한 불안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들이 막 생겨났던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대학 문화라는 관점에서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틀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대학 문화, 히피 문화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화가
70년대 되면서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양질의 문화들이 조금씩 퇴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 패배를 계기로 이제 1970년대가 되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도 사실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인데 이제 어려워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들이 사라졌던 것도 있고 또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했더니 이제 반전 활동에 대한 운동을 할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과 국교를 회복하면서 이제는 반공 이데올로기 운동도 할 게 없어졌습니다. 네. 대신에 오일 쇼크가 시작이 되니까 네.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가 정책 과제로 이제는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고정환율제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가 들어오는 등 이제는 네.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게다가 그 꼬민 운동이라고 네. 이제 그 자연에서 살자라고 네.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여기 대부분 중산층 계급의 잘 사는 자녀들이었어요. 네. 근데 경기 침체로 이들이 몰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들 역시도 정책이 뭔가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정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미국 정책의 방향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면서 이런 네. 문화가 퇴색이 되게 됩니다. 네. 재밌는 건 대학 문화가 이제 이 시기에 대기업에 의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도 재밌는 게 이제 중산층들이 더 이상 그런 대항 운동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그들도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네. 다양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하는 이런 네. 시기가 또 1970년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화적 흐름이 미국 전체에 다 적용이 됐던 건가요?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좀 그렇죠. 달랐을 것 같기도 해서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도 어떤 연방 국가니까요. 네.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는데요. 동부하고 서부를 좀 구분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동부 서부를 가르는 여러 가지 구분자들이 있겠지만 이 산업적인 차이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혁신은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IT 붐은 오히려 동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아, 그랬나요?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동부가 IT와 컴퓨터 기술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네. 동부에 이제 MIT 같은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초기 컴퓨터들이 개발이 됩니다. 네. 프린스턴, 카네기 멜론, 일리노이 대학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을 하면서 네. 하드웨어의 컴퓨터의 중심지였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탄도 제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미사일 쐈는데 아무 데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발히 연구를 해서 정보공학, 통신공학, 제어공학 같은 것들이 이 동부를 중심으로 기초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시에는 이제 학제 간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공통의 네.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제 서부 지역까지도 이러한 산학 관의 관행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연구 시스템들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동부가 이제 컴퓨터 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오랜 기간 이 동부는 미국 공업의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자유경쟁의 결과로 엄청 크게 커지게 되고 많은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기업과 산업이 동일시되는 그래서 정보산업에서 IBM, AT&T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GM, 크라이슬러 같은 것들이 나오던 그렇군요. 그런 지역과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마치 인터넷 붐의 중심이 서부라고 생각하지만 네. 90년대 인터넷 붐은 동부 주도로 동부주도였다. 진행이 됐고 네.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서부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요.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데 네. 그럼 문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부와 서부의 좀 문화를 살펴보면 서부는 조금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동부는 좀 관념적입니다. 이 서부에서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텐저블한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손에 되는 잡을 수 겁니다.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에 활발했던 그 독립적인 성향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서부는 연방 정부가 있는 워싱턴이나 뉴욕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부인들 머릿속에는 나는 중앙의 정치나 경제의 통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디지털 경제랑 연결되냐면 해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해커라고 하는 건
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중앙 제어 장치에 접근을 해서 네. 그걸 분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제어 장치였던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 이걸 자유로운 도구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또 공유와 자유의 문화로 바꾸는 역할들을 한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 운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무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모두 서부 중심의 문화에서 창발이 되게 됩니다. 네. 반면에 동부는 조금 더 관료적이고 원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이민자들 그리고 유럽에서 망명한 지식자인들이 이 동부의 자리를 틀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클래식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대항 문화 중심의 서부가 인터넷을 기존 체제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활용하는 전자 광장으로 이용했다면 이 동부 지역은 인터넷을 오히려 전자 시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드는 데 인터넷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옥션과 같은 사이트들이 이 동부를 중심으로 그렇군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저처럼 서부와 동부의 조금은 다른 문화가 디지털 경제 형성에도 또 다르게 네.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문화가 어떻게 되면서 동부하고 서부의 차이가 있었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문화가 어떻게 지금 혁신을 이끌어온 IT 기업에 이식됐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려면 또 어떤 고리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 미국 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구글의 미션을 봤더니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정부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미션을 기업이 표명하고 그런 있단 미션이 말이에요. 있군요. 네. 네, 실제로 이 미국은 기업을 사회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역시도 우리는 그러한 전통을 잘 이어가야 된다라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스로도요. 미국 비즈니스 스쿨 학장들이 연설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이 개인 기업을 사회 변혁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도 그걸 네. 위한 환경을 만들고 그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저 미국 사회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걸 엔터프라이즈, 코퍼레이트라는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네. 코퍼레이트가 그냥 외형적인 기업을 얘기한다면 법률적인 네. 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뭔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이자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네.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네.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여러 주가 섞여져 있는 국가예요. 네. 굉장히 다층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가 있고 권력을 이양받은 연방정부가 있는데 또 종교적으로도 막 섞여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무슬림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그 민글돼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나서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들은 네. 여기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를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미국의 기업을 바라보는 문화에 녹아져 있다는 산업에도 겁니다. 변혁을 일으키면서 사회도 변혁시키는 게 미국의 기업 엔터프라이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글쎄요. 그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어도 내부 반대라든가 돈이 부족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자 어떻습니까? 그 이 시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요. 예, 이 미국 기업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벤처 캐피탈과 같은 네, 어떤 네.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네.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경영인과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실무 경영자가 따로 있어서 네, 그 네.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기업의 존재의 의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길 원하면서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례를 보면 이 혁신적인 기업의 등장과 성장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미션에서 출발할 때 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이 쫓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네. 제도적인 부분은 어떤 제도를 볼 때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빙산의 밑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벤처 캐피탈과 경영 제도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네. 그게 왜 있었는지에 대한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네. 이런 제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에 그 호우 경보가 발효됐네요. 오늘 오후 4시 45분 경기도 김포 또 인천 강화 옹진을 제외한 그러니까 경기는 김포고요. 인천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께 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등 어떤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 45분 경기 김포 그리고 인천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지역에 지금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